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타 채권 채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앞에서 학습했던 거, 제가 좀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채권 채무는 요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도 관련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공부할 거 있죠. 그 부분에서도 기타 채권 채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을 좀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계정 명칭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기타 채권 채무 의 나오죠. 기본적으로 회사가 발생시키는 채권 채무의 대부분은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입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하고, 그다음에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보험 있죠. 그리고 이제 챕터 1장부터 4장 할 동안에 쭉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 다른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채권 채무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그 채권 채무는요, 대부분의 채권 채무는 매출에 관련된 매출 채권하고요, 매입에 관련된 매입 채무예요. 예.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 80%, 80%. 근데 이제 또 기타 거래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채권 채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계정 명칭을 암기를 하자는 거죠. 예.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 학습하시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이외에 다른 채권 채무가 그 기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계약금이죠, 계약금.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돈을 미리 주고받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미리 지급을 한 돈에 대해서 선급금이라고 하죠. 요 선급금이 있으면은 나중에 그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되는 겁니다. 뭔가를 받을 권리가 되는 거죠. 선수금은 어때요? 돈을 미리 받았지만은 차후에 기업이 어떤 의무를 해줘야 돼요. 물건을 줘야 될 의무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기 때문에 채무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선급금이나 선수금은 매출 매입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가끔 다른 형태의 거래에서도 선급금, 선수금이 발생을 하니까 좀 주의를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 기계를 사면서 내가 미리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선급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매출이나 매입 이외에 다른 거, 그러니까 매출 매입 이외에 다른 형태로 뭔가 사고 파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다음 장에서 공부하실 유형자산을 구입을 하거나 유형자산을 처분할 수 있죠. 또는 그에 준하는 것들을 사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거를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나중에 돈을 받을 게 생긴다면은 미수금이라고 하고요. 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면은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미지급금은 판매 관리 활동 쪽에서도 봤죠. 판매 관리비를 쓰면서 대금을 나중에 결제하면은 미지급금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한 세금인데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해서 나중에 국가에 지불한다면은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쓰고 이건 부채가 됩니다. 국가에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난 강의 때 봤다시피 이자 수익을 받으면서 회사가 원천징수를 당해. 그런 경우에는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을 쓰는데요. 이 선납세금은 나중에 이제 법인세 계산할 때 차감이 돼요. 즉 세금을 깎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준다. 자산.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똑같잖아요. 세금이 100원 줄어드나 매출이 100 증가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선납세금은 이제 자산으로 들어가고요. 이거의 어떤 반대 성격인 예수금은 나중에 국가에 그 세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채무, 부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은 엄밀히 따지면 채권 채무라고 보기 좀 애매한데 그냥 제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껴넣습니다. 회사가 일시적으로 돈을 지출하거나 돈을 받아요. 근데 원인을 몰라. 그러면은 임시계정으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계정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있죠? 이제 그때 쓰이는 계정은 빌려주면 대여금, 빌리면 차입금인데요. 이 대여금이나 차입금은 장단기를 구분해서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얘도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명칭을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얘네 두 개도요. 장기 선급금, 장기 미수금 이런 식으로 장단기를 붙일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여금이나 차입금은 이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자가 이제 들어오거나 나가기 때문에 이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여금이나 차입금에 대해서는 장단기를 좀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이자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있죠. 이것도 채권채무에 속하거든요. 내가 부동산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내요. 그러면 임차보증금이고요. 나중에 이거 돌려받거든요. 돌려받을 거니까 채권이죠. 나중에 돈 받을 거. 그 채권은 자산에 속하니까 임차보증금 자산이고요. 반대로 우리 회사가 상대방한테 부동산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임대보증금을 받아요. 그럼 나중에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부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 보증금 왜 받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이 보증금에 차감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부동산을 쓰다가 뭔가 잘못 좀 건드려가지고 뭐가 부서졌어요. 그럼 보증금에서 돈을 제하고 그 수리를 이제 하는 거죠. 예. 임대차 계약을 잘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보증금을 걸고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타 채권 종류를 좀 암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암기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음이나 카드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에 회계처리 볼 건데요. 만약에 매출 매입 이외의 거래라면은 어음을 수수해도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씁니다. 매출했을 때 어음 받으면 받으러움 쓰고 재료나 상품을 샀을 때 어음을 발행하면은 지급어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형자산이나 기타 다른 거래에서 어음을 수술하면은 계정을 다르게 쓴다고요. 이거 주의하세요. 많이들 틀리시더라고 보니까. 약간 어설프게 암기가 되면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확실하게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의 대여나 차입 거래할 때 어음을 주고받았으면은 그때는 대여금이나 차입금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어음을 주고받아도 관련 계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어렵게 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기계를 구입하면서 배서양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배서양도 하게 되면은 무슨 계정을 쓰라 했죠? 받으러움을 쓰라 했죠? 받으러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기계를 구입하니까 미지급금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던데 배서양도의 경우에는 내가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또 받으러움을 써야 돼요. 좀 헷갈리죠?
가끔 회계 1급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쪽은 세무 2급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간혹 회계 1급에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 아예 잘 암기하셔가지고 세무 2급까지 무난하게 지나가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 거래하면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죠? 예. 외상 매출이나 외상 매입은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쓰니까 주의하시고요. 판관비 관련해가지고 신용카드 결제하면은 미지급금 쓴다는 거는 그 과거 강의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인데요.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공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기타의 채권의 경우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추가 금액이 나오면은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손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손충당금이 있으면은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에 이제 단기대여금 뭐 이런 거 쓰나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쓰고요. 만약 금액이 모자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손충당금이 나왔던 거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설정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기말에 그 기타 채권에다가 일정률을 곱하고요. 기존에 있던 대손충당금을 빼가지고 추가 설정을 해야 되면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쓰면 되고, 환입시켜야 되면은 대손충당금 환입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회계 1급에서는 이게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보통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세무 2급에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린 거니까 붕괴 양식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기타 의가 붙었죠? 예. 이 차이 빼고는 저희 앞에서 공부했던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과 완전 똑같으니까 그쪽 내용을 참고를 하세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붕괴를 쭉 보겠습니다. 먼저 성우금과 선수금인데요. 이거 저희가 다 봤죠? 자, 물건을 사기 전에 계약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변은 현금이고요. 그럼 차변은 뭐 쓰면 돼요? 선급금 미리 지급했다. 그리고 나중에 원재료를 사면은 원재료 받고 기존에 있던 성급금은 날라가죠. 만약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으면은 더 주면은 대변에 현금, 당좌금, 보통예금, 뭐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선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팔기 전에 돈을 미리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하고요. 대변에 선수금 하죠. 돈 받고 물건을 나중에 줄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실제로 매출하게 되면은 선수금을 날려버리고요. 어떻게 해요? 대변에 제품 매출 씁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 게 있으면은 차변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쓰고요. 외상이면은 외상매출금, 바드럼 그게 쓰는 거는 앞에서 다 봤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선급금과 선수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으로는 매출 매입 관련해서 선급금, 선수금이 나오지만 다른 경우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좀 주의를 하세요. 그럼 나중에 문제를 좀 풀면서 또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입니다. 나중에 유형자산 구입이나 처분에 관련해서도 나오는데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죠. 상거래 이외의 거래,
상거래라 하면 매출 매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타 거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구입이나 처분, 뭐 기타 등등등을 사고 파는 거죠. 이런 경우에 돈을 받을 게 생기면 미수금이고 돈을 줄 게 생기면은 미지급금이에요. 그리고 미지급금은 언제 또 쓰이죠? 판관비를 차후에 지급하기로 할 때 또는 카드 결제를 할 때도 미지급금이 쓰이죠. 그죠? 예. 이거는 판매 관리 활동에서도 저희가 봤단 말이에요. 자, 회계 처리. 땅을 팝니다. 그러면 토지를 주니까 대변의 토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잖아요. 그럼 차변에 미수금 쓰고요. 토지 대금 받습니다. 그러면 돈 받아요. 차변에 현금하고 기존에 있던 미수금을 어떻게? 대변을 보내서 없애면 되죠. 차를 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차를 받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 돈 줄 게 생기는데 회사가 재료를 산 게 아니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쓰고요. 대금 지급하면 어때요? 돈 주니까 대변에 현금이죠. 물론 당좌예금, 보통예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을 날려버리면은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판관비 쓸 때 미지급금 계정이 나오고요. 미지급금 결제할 때 어떻게 돼요? 돈 주니까, 그러니까 카드사나 기타 상대방한테 돈 주니까 대변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럼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은 자동으로 차변에 가서 정리.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예. 그리고 유형자산에 대한 거는 다음 챕터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수금인데요. 저희 그 급여 지급할 때 봤었죠? 예. 그래서 기업이 근로소득세하고 4대 보험을 근로자한테 원천징수하고요. 그러니까 떼는 거죠. 그리고 대신 국가에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대신 납부할 때 쓰이는 계정이 예수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여에 관련해서 나오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2개 더 있거든요. 교육훈련비, 즉 강사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돈을 빌려서 개인한테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도 예수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빌려주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이자 소득이 되니까 이제 소득세를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는 앞에서 봤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교육훈련비. 자, 강사료 어떻게 합니까? 일단 회사가 교육 서비스를 받았잖아요. 그럼 차변에 교육훈련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 중에 일부를 원천징수하죠. 그럼 대변에 예수금,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지급했으면은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합니다. 이자 비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하고요. 대변에 예수금, 현금 이렇게 하는 거죠. 참고로 이자 비용은 차입금 공부할 때도 얘기 드릴 건데요.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을 경우는 예수금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도 사업자잖아요. 그럼 자기네가 알아서 이자 받은 거를 매출을 올려가지고 세금계산 한다고요. 예. 근데 이제 일반 개인한테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자, 일반 개인한테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어때요? 회사가 원천징수 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게끔 유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예. 요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세요. 개인한테 빌리면 예수금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금이 나온 케이스가 전산액의 1급에서는 크게 3가지. 세무 2급에서도 비슷합니다. 예.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지금, 가수금인데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갔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가지금이나 가수금을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인데요.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가지급금과 관련된 게 여비교통비고요. 가수금 같은 경우는 선수금이나 외상매출금 회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을 보죠. 종업원이 출장을 가야 돼서 일단은 출장비를 적절히 지급을 했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대변에 현금하고요.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가지급금으로 답니다. 그러고 나서 종업원이 정산했어요. 그럼 가지급금은 일단 날아가는 거고요. 일단은 종업원이 쓴 거는 여비교통비거든요. 그럼 차변에 여비교통비 하고요. 요건 약간 좀 줄이 잘못됐는데, 만약에 돈이 남았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반환받아야 되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더 정산을 해줘야 돼. 그럼 종업원한테 돈을 더 주는 거니까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남냐 모자르냐에 따라서 현금이 차변에 올 수도 있고 대변에 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모를 때는 일단 가지급금을 썼다가 나중에 이제 계정을 대체를 하는 거고요. 가수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회사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유를 몰라. 그럼 일단 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또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하고요. 대변에 가수금을 씁니다. 가수금이란 말은 일시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가지급금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정산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가수금이 차변으로 가면서 대변에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외상매출금 회수액이래.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은 대변에 선수금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가지급금, 가수금이 나왔지만은 가수금, 가지급금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여기 지워봐. 차변, 대변. 그럼 차변에 여비교통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죠? 중간에 가지급금을 둬서 일단 정산하자 이런 의미예요. 가수금도 마찬가지. 차변, 대변 거 지우면은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선수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분계랑 똑같잖아. 그죠? 예. 그래서 가수금이랑 가지급금은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계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여금하고 차입금이 있죠. 대여금하고 차입금은 자금 거래할 때 쓰이는 계정, 자금 거래.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일단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따라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채권 채무들은요, 다 돈을 주고 받으면서 어떤 실물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고 돈을 갚거나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말 현재 대여 기간이나 갚아야 될 기간이 1년 넘게 남아있으면은 장기 대여금, 장기 차입금 하고요. 기말로부터 1년 안에 갚아야 되거나 내가 돌려받아야 되면은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이라 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따라서 앞에 장기나 단기 붙이는 거를 좀 주의하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빌려주는 건 대여금이고요. 빌리는 건 차입금이니까 이것도 좀 주의하시 바랍니다. 자, 회계 처리인데요. 일단 단기 대여금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단기 차입금. 시험에서는 보통 단기가 많이 나와요. 자, 회사가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돈 주는 거죠. 그럼 대변에 현금하고요. 차변에
나중에 받을 것이다 해서 단기 대여금을 씁니다. 그리고 자금 거래할 때는요, 이자를 주거나 받죠. 예를 들어서 이거 100원이라고 쳐, 100원. 자, 대여해줬으면은 이자까지 받아야 되죠. 그래서 회사가 105를 받았어요.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대변으로 보내 정리해야 되죠. 100. 대변 금액이 B잖아요. 그 돈 더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해서 5.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돈을 더 받았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하는 겁니다. 차입도 비슷해요. 자, 돈을 100원을 빌렸어. 회사 입장에서는 돈 받았잖아요. 차변에 현금하고 그리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을 쓰면 되죠. 나중에 갚을 거니까, 그죠? 그리고 100을 갚았어요. 반대쪽으로 가면은 단기 차입금 100이죠. 이자까지 써가지고 돈을 105를 줬어. 그럼 차변에 5가 B잖아요. 5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자 비용.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 수익이 생기고 돈을 빌리면 이자 비용이 생긴다. 근데 이제 은행한테 빌렸다면은 요 이자 비용에 대한 원천 징수가 없고요. 개인한테 빌렸다면은 그 개인한테 이자 비용 지급하면서 그 이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이 나온다 이겁니다. 밑에 제가 뭘 주고받는지 써놨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하고 임대보증금인데요.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그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뭔가를 빌려주는 거예요. 또는 빌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 위주로 나왔는데 요새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나와요. 자동차 리스라고 하죠, 리스. 그래서 자동차를 빌려주고, 빌리고, 뭐 보증금을 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뭔가를 빌렸다는 거거든요. 빌리면은 잘 쓰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임차 보증금을 상대방한테 주죠. 반대로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게 임대 보증금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돌려주고 돌려받고 하면서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회계 처리 한번 볼게요. 자, 그냥 부동산 얘기다, 부동산. 우리 회사가 큰 건물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럼 일단 보증금을 줘야 되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주니까 대변에 현금이고요. 임차 보증금이라 씁니다. 이건 나중에 반환 받을 거죠. 그리고 나서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럼 임차 보증금을 대변으로 보내면서 정리하고요. 보증금 받겠죠? 예. 그래서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합니다. 임대는 반대잖아요. 내가 건물주인데 상대방 회사가 내 건물로 들어온대. 그럼 일단 나는 그 임대 보증금을 받고요. 나중에 돌려줘야 되죠? 예. 그리고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변에 있던 임대 보증금을 차변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은 이제 회계 처리가 딱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예. 이렇게 해서 기타 채권 채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강의 때는 객관식하고 주관식 문제풀이를 몇 개 샘플로 뽑아가지고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붕괴 양식을 좀 학습을 하시고요. 복습을 좀 잘 해놓으시면은 이쪽 챕터 학습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